하늘과 바다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침범이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지전이나 작은 무력 충돌의 발생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면전 위협과 더불어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그 직전의 상황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외교나 안보에는 심각한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우리 영공과 영해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빈번해 방어태세에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대한민국의 방공식 별구역, 즉 카디즈를 수시로 침범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 인근 우리 영해에 해상자위대를 전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섣부른 위협을 단번에 분쇄할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변국의 시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내각의 한 관계자는 산케이 신문을 통해 독도 문제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도 변함없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독도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지만 일본은 이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군사훈련에도 일본이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해상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하기 위해 독도 인근 3곳에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민간 선박의 항해와 조업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설정한 구역 중 한 곳은 독도 인근 영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외교 채널을 통해 독도 근처의 항행 경보가 발령된 이유를 문의했고 주일 국방무관을 통해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갑자기 독도에 대해 민감하게 나오면서 예전보다 강경한 태도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상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인명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떨어진 위치가 바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근처였습니다. 북한이 수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 때문에 일본은 상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칫 탄도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해 일본 영토를 타격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일본에게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장소로 통보한 곳은 한반도 남서쪽 동중국해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근해가 낙하 지점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요격까지 명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중국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에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를 발사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키나와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이용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벼랑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근방에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도 인근에 함대를 배치하면 일본 근처까지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독도 근처 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북한이 빌미를 제공해줬으니 이참에 해상자위대의 주전력을 동해와 독도 인근 해역에 배치시킬 작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독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며 한국에게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위협이기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매년 70에서 90여 차례씩 카디즈에 꾸준히 들어왔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난 카디즈 침범입니다. 2019년 7월 23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 A-50 조기경보 통제기 1대 등 총 5대의 군용기가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7분간 2차례 침범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K와 KF-16으로 구성된 전투기 편대를 긴급 발진시켜 차단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에 걸쳐 침범하자 KF-16은 러시아 A-50 전방 1km 근방에 20여 발의 플레어와 36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타국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방공식별 구역은 국가영공에 초기 접근을 감지하여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적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면 타국 군용항공기가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비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 관례를 무시하며 카디즈에 진입해왔습니다. 카디즈 침범은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 행위이며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적 또는 국제적 안보 긴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투폴레프 95 폭격기 4대, 수호이 35 전투기 2대 등 총 8대의 군용기가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한국 공군의 F-15K 등 전투기 여러 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한국 공군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카디즈 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영공에 들어왔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과 상대 측 전투기와의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전에 우리의 지대공 미사일이 상대 측 군용기를 향해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지대공 미사일 등 대한민국의 방공체계가 강력하다면 주변국도 쉽사리 경거망동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하늘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무기체계를 지상에서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유도탄으로 주요 군사시설,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자산을 방어합니다. 방공작전은 거리별, 고도별로 중첩 방어 개념으로 운용되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중거리 및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천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형 패트리어트로도 불리며 미사일 탑재 차량, 레이더 차량, 교전 통제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천궁 미사일 시스템은 다기능 탐색 레이더, 콜드런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15km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도 추가된 개량형으로 2020년부터 군에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천궁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부분 적용됐습니다. 1999년에 천궁의 개발을 시작할 때 초기에는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 도입으로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여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기술도 결합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천궁이 S-400과 패트리어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에는 신궁도 있는데요. 신궁은 2005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되어 총 6차례의 양산을 거쳐 전력화되었습니다. 신궁은 한국군의 적어도 방공작전 능력을 한 차원 높인 무기로서 역시 개발 초기에는 러시아 기술이 도입됐지만 2011년부터 4년간 LIGNX1 주관으로 한국형 적외선 탐색기 개발에 성공하여 신궁의 국산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신궁은 미스트랄하고도 자주 비교되는데요. 두 무기 체계를 비교하면 신궁의 압승입니다. 신궁이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벼우며 명중률은 95% 이상입니다. 또한 미스트랄에 비해 약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섭니다. 신궁은 2012년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것을 제외하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최근 루마니아와 신궁 54기 계약을 체결하며 앞으로의 수출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하면
천마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천마는 중저고도 공역 방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단일 궤도 차량에 자체 탐지 추적 레이더와 자동화 사격 통제 장비를 장착하여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탐지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면 추적 레이더는 교전 표적을 추적합니다. 천마의 유도탄은 시선지령 유도 방식으로 유도되며 음속의 2.6배로 비행하면서도 중력 가속도의 30배가 넘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마는 탄두의 성형 파편 탄두를 사용하여 파괴력을 높였고 레이저를 이용한 근접 신관에 의해 작동됩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야간 전천후 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6, 최대 기동 한계는 35G로 유효 사거리는 9km입니다. 천마는 산악지형에서 기동부대와 동시적인 기동성을 보장하며 소구경 포탄이나 파편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갑 구조로 제작되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이 개발한 유사한 단거리 방공무기 체계와 비교할 때 성능 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역학 관계는 이익과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약소국이라고 판단되면 국제법은 무시한 채 고압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나서며 때로는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지지나 외교가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뿐입니다. 이제는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니만큼 우리 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조그만 위협도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이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첩보에 의하면 중국 국방부는 산둥성 부근에 대규모 공군기지를 건설 중인데요. 이 기지가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해안선은 중국의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에 그대로 노출되리라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물론 이 기지의 건설 목적이 일본과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경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다소 아니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지의 위치나 활주로의 길이 경납고의 규모만 보더라도 다분히 그저 이를 의심해 볼 만한데요. 쉽게 말해 중국이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공군기지는 일반적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와 대형 항공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명줄을 노리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인민군 창군 이래 그들의 목표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언제나 단 하나의 중국, 주변국의 정복을 통한 적화 통일이었는데요. 중국은 세계의 군축 추세에 역행하며 경제 규모를 키우는 족족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6.6%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 200억 달러, 대한민국 절반쯤이었던 국방비는 현재 무려 12배 가까이 상승한 2,300억 달러인데요. 하나 약 3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미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제친 지 아득한데요. 오죽하면 이제는 정말 미국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신의 성장에 도취해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요. 일례로 지난 1월 대만 해협에 미 정찰기가 진입하자 중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파라셀군도 근처를 비행하던 미 해군 RC-135 정찰기에 중국 젠11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채 접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젠11 파일럿은 정말 미치기라도 한 것인지 겨우 6m 남짓한 거리까지 바짝 따라붙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는 RC-135 내부 인원이 중국 파일럿의 헬멧까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두 전투기의 속도는 시속 약 800km에 달했는데요.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속도로 바짝 접근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말 그대로 미국의 한판부터도 거리낄 게 없다고 광고하는 수준입니다. 비단 몇 년 전까지의 중국이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미국을 언젠간 잡아야 하는 대마로 생각했지만 군사력의 차이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치할 정도로 노골적인 도발을 날릴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이 강력해졌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군력에서는 적어도 규모면에서 중국 해군이 세계 최대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함정의 수는 지난 20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미 해군정보국 ONI의 첩보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군함은 2015년 255척에서 2020년 360척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의 총량보다 최소 60척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풀빵 찍어내듯 함정을 뽑아낸 건데요.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 이렇게 빠른 조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건 서방 세계의 민간 선박 대량 발주가 각종 설계, 공정 및 기술적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국영조선소의 대형 선박을 가장 많이 발주한 나라가 바로 대만인데요. 결국 대만은 중국의 화전양면 전술에 속아 제 손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른 셈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해군 물량을 갖추게 되면서 1990년 유아칭 해군사령관이 주장했던 돌연 전략이라는 망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머릿수로 밀어붙여봐야 미국의 압도적인 질적 우위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해전에서 물량 차이는 상당한 이점이지만 결국 질적 우위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문제는 중국이 상대하는 건 미 해군 전체가 아니라 태평양 함대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의 바다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함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해군 총력을 동원해 서태평양 구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7함대만 상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수적 우위를 선점한 중국이라면 해볼 만한 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실제로 CSIS는 앞으로 닥칠 양안전쟁에서 중국에 의해 미 해군 또한 괴멸적 피해를 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CSIS는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하고 24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은 약 1만여 명의 병력 손실과 함께 전투기 155대, 함정 138척이 파괴되며 끝내 대만 침공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의 대대적 공습으로 인해 보급로가 끊기게 되면 수륙량용 함대의 90%가 파괴, 3만 명 이상의 전쟁 포로가 발생할 것이라 추산되는데요.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입니다. 반면 미국도 절대 무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 기간을 3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무려 2척에 달하는 항공모함을 잃고 약 3,2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270기 이상의 전투기와 수십 척의 함정을 잃게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제7함대가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을 필두로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주말트급,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등 약 35대의 함정을 기본 편제로 운용 중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더군다나 CSIS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대로 미국과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미국의 동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전쟁 이전의 대만을 완전 무장시켜야 한다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맞대결은 절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북한도 대한민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비교하면 북한의 침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발이 사실입니다. 이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그들을 아득히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K9, K55A1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과 지역 초토화 전술은 북한이 발끝조차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는 최근 실전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포 사격은 그동안 공개되었던 K9의 페이퍼 스펙을 완전히 뛰어넘었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북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연평도에 주둔 중인 인민군 4군단의 군관 및 병력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한민국과 전투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북의 선제 공격 이후 우리 군의 K9의 대응 사격에 북한은 10명 이상이 전사하고 30명이 상처를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당시 우리 해병대 K9 포대는 이미 오전에 포격 훈련을 한 차례 진행한 뒤라 적재된 포탄도 없었고 흰대는 오전 훈련 도중 기능 고장이 발생해 불발탄을 처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어디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운 힘의 중국이 가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가 시작되며 아시아의 평화 분위기가 흐를 때도 뒤에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00개를 해안선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은 약과입니다. 최근 밝혀진 첩보에 의하면 중국이 산둥성 부근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공군기지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는 이 기지가 건설된 위치인데요. 칭다오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시다오자오 일대의 이 공군기지는 대한민국 해안선과 고작 49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아무리 백긴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라 할지라도 중국 공군의 규모는 영국, 러시아를 넘어 세계 2위권의 규모입니다. 더구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작전 반경이 바로 공군기지 중심 500km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산둥성 부근에 건설된 항공기지만 해도 무려 12개에 달합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노린 전략적 배치인데요. 심지어 이 항공기지들은 일반 전투기의 이착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활주로만 봐도 중국 공군의 모든 현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2800m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설치된 경납고는 통상적인 전투기의 경납고 크기인 가로 세로 30m를 훌쩍 넘은 50m인데요. 이처럼 비정상적인 크기의 활주로와 경납고는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폭격기 운용기지에서나 볼 수 있는 핵심 전략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공군기지는 일반적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와 대형 항공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라는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이 당장 북한은 참교육할 수 있어도 여기에 중국 공군이 합세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감수해야만 합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용해 국지전 양상에 도발만 감행시키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발을 동시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효율 좋은 술책을 외면하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북한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건 무리겠지만 중국이 돕는다면 적어도 팽팽한 줄다리기는 가능합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단 한순간도 적성국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앞으로 완성될 새로운 공군기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공기 운용 인프라를 갖춰놓은 덕분에 쉬지 않고 전투기와 폭격기를 띄울 수 있는 중국의 산둥성 공군기지는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폭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를 막아낼 역량은 충분합니다. 잔뜩 허세를 부리며 프로파간다로 중국 인민을 현혹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45년간 단 한 번의 실전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적성국과 직접적인 대립도 없었는데요. 규모 면에서 아무리 막대한 차이가 나더라도 대한민국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중국을 포함한 외세의 도발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자유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